안녕하세요. 독사 누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의 지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형사 고소를 접수한 부분,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제가 독일에서 우편으로 접수를 하고 담당 형사분하고 통화를 해서 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는 확인과 함께 제가 언제든지 한국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 조사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귀국을 했고, 귀국하자마자 다음 날 2023년 11월 2일 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제 고소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분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고소장을 이미 무단 폐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조사 날짜를 받고 나서 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을 해볼까 문의를 하고픈 마음에 가게 되었고, 은행에 갔는데 저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9년도에 한국에서 잠깐 문화센터 사업을 하느라 1년을 머물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 은행에서 제 계좌를 트고 카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2009년도에 발급받았던 카드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난을 당해서 무단으로 사용이 되었고,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군산지방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얼이 빠져서 은행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은행 직원분께서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본인이 막 자료를 찾아보시더니 어떤 이름 하나를 대시더라고요. 그분을 아느냐고, 그분께서 제 카드를 사용을 했었다고, 그리고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서 지금까지 12년 차에 지금 연체가 되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그 압류는 본인인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풀어야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걸리고, 뭐 한마디로 요주의 인물 관리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제 카드를 저 몰래 사용했다는 분의 성함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너무나도 깊은 좌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 시댁 쪽의 식구분이었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가슴 한켠에 두고 사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어느새 정말 사연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가 쪽에서는 제가 제 지인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되고 이미 폐기된 상태에서 제가 은행 구좌를 열 생각으로 은행에 갔는데, 이번에는 시댁 쪽과 연관을 해서 저는 정말 처참하게 범죄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바로 이제 더 이상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고 신뢰를 갖게 되고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마치고, 저는 변호사님과 대동하에 8일날 1차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호텔에 머무르면서 지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참 촉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차편을 미리 예약을 해두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후 2시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 경찰에 출석을 했고, 저는 그날이면
모든 경찰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11월 2일 날 밤에 다시 제 고소장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그날 밤에 고소장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8일에 1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6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께서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8일 부랴부랴 서울에서부터 지방까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내려가서 경찰관 앞에 앉아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경찰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낸 고소장 한 장 가지고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머지 증빙 서류를 주민센터와 등기소에 가서 당신이 떼어오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조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좋습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해서 검찰총장 훈령이고 뭐고 상관없이 제가 서류를 떼와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아쉬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11월 2일 날 밤에 부랴부랴 호텔에서 다시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그리고 1차 조사로 받아든 날짜가 8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6일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변호사분께라도 사전에 고소인이 조사받으러 나올 때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쯤 해주셨다면 제가 서울에서부터 지방까지 내려가서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런 일은 그래도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내 나라에서는 경찰들의 조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과 그리고 제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놓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경찰분께 한탄하는 식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형사님, 제가 형사님께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고소장을 접수한 거 아닌가요? 라는 정말 제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의문을 잠시 표현을 했었고요. 혹시라도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미운 털이 박힐까 봐서인지 저를 살짝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항의가 아니었고 정말로 몰라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는 당연히 고소인이 나머지 증빙 서류를 떼와야 경찰에서는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전에 많이 찾아보긴 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사항 중에 검찰총장 훈령이라는 그런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그 검찰총장 훈령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고소인이 가져온 고소장에 대해서 그 나머지 증빙 서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가 고소인을 향해서 증빙 서류를 떼와라, 나머지 정확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는 저는 철저한 의뢰 유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 고소장이 확실하게 접수가 되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나와서 주민센터와 처음 가보는 등기소로 택시를 타고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민센터와 등기소에 가서 제가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제외 동포로서 정말 다시 한번 실망을 느끼고 개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구 여권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여권으로 바뀌고 나서 제가 그 신여권을 들고 주민센터와 등기소를 갔는데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여권에는 제 주민등록 앞자리만 나와 있고 뒷자리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때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난감한 얼굴을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이런 서류를 떼는 게 흔치가 않은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민번호를 당연히 저는 외우고 있죠. 그래서 그 뒷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형식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정말 담당자분께 매달리다시피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나와서 떼는 거라고 담당자분께 사정사정해서 그분께서 양해를 구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 서류를 떼와야 되는데 등기소는 주민센터보다 더 엄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에서 좌절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담당자분께 마찬가지로 매달렸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고 이러저러한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제 여권을 가지고 여권 확인서를 떼야 되는데 로비에 나가면 여권 확인서를 떼는 자동 기계가 있다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자동 기계에서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 인식이 되는 기계로 가서 지문 인식을 시키는데 정말 한 10번 이상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한 번 거기에서 다시 좌절을 했습니다. 정말 안 되나?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 끝에 거의 한 15번의 시도 끝에 정말 운 좋게 확인서를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등기소에서 그 등기소 직원분이 제가 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제가 원하지도 않는 부분까지 정말 한 권의 책 정도의 분량으로 등기 서류를 떼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등기 서류를 떼주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사후에 사실 재산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로 외국에 나와서 거의 한 30년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제 형제로부터 부모님 사후의 유산이 거의 남은 게 없다, 빚밖에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수십 년째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한 달 반 후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남은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으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형제의 말을 들었고 형제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다른 형제로부터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재산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에 관해서 제보를 듣게 되었고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허락하지 않은 제 인감도장이 도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제 딴에는 한 1년여 정도를 기다려줬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내는 일까지는 피하고 싶었고 최대한 대화로 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알았던 재산은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저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다면, 상의를 했었다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 그런 한도였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의 자식도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깊은 배신감과 뒤늦은 성찰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먼 거리를 비행기로 가면서까지 형사고소라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제가 등기소에서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받으면서 등기소 직원분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런 재산들이 같은 날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명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는 솔직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중에 알고 있던 산의 평수는 780평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기소에서 그 직원분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총 4,400여 평에 이르는
산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780평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에 걸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 자식도 아니었구나 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었는데요. 등기소에 가서 듣게 된 소식은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이 맞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서류를 떼가지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한 후에 경찰에 접수를 했고 최종적으로 11월 16일 날 제가 17일이 출국 예정이었는데요. 16일 날 아슬아슬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다시 지방에 내려가서 변호사님과 함께 형사분을 만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내용,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고 설명을 했고 끝에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형사분께서는 피고소인 쪽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에는 혐의점은 충분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 말에 기대어 그나마 안심을 하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정도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경찰하고의 그 연락 과정, 변호사님하고의 연락 과정, 그리고 처음으로 받게 되는 대질 신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인간적인 그 소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